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며칠 동안 성당 주차장에서 카니발을 열었었어요. 업체가 따로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놀이기구랑 여러 가지 설치해 놓으면 이제 동네 아이들, 학생들 또 어른들도 마실 나와서 하다못해 분위기라도 즐기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본당 차원에서 마련해 주는 것인데 몇 푼 안 되지만 입장료도 받아서 남은 거 가지고 본당 살림에 보태기도 합니다. 신자들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 또 친교 모임 등도 그렇지만 때때로 이렇게 신자이든 아니든 근처 주민들까지도 다 초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계속해서 마련하는 것이죠. 본당에서 처음 이걸 저는 해봤는데 사소한 시행착오도 좀 있고 그랬지만 아마 매년 가능하다면 하고 싶어요. 자, 강의 들어가야죠. 계속해서 종교개혁, 또 개신교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개혁 운동, 성공회의 탄생, 또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신교의 태동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중세 후반에 등장한 그 새로운 사상들부터 전쟁, 질병, 경제, 무역, 또 과학의 발전,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의 그 개신교 운동 역시 적어도 장미 전쟁부터는 얘기를 시작해서 유럽 대륙에서의 개혁 또한 또 알아야 뭔가 전반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어떤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굵직한 초기 개신교 사상은 다 본 겁니다. 루터, 츠빙글리, 칼뱅, 또 그 와중에 제세례론 같은 급진주의, 그리고 영국 국교회까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떤 점에서 가톨릭 가르침과는 구별이 되는지, 또 서로들은 어떻게 다른지 역시 배웠어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교회 분열과 다양한 사상들이 쏟아져 나옴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에 타락했던 모습, 또 신학적인 불명확함, 그러니까 어떻게든 곡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단 사상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세상이 달라짐에 있어서 이제는 교회 역시도 전례부터 여러 방면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변화가 필요한 부분 또한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죠. 가톨릭 개혁. Catholic Reformation,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의 어떤 심한 자극을 받고 드디어 이제 진짜 개혁을 이루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젠 이 가톨릭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가봐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개신교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조금만 더 보고 가려고 해요. 최초의 개혁가들이 이제 새로운 사상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또 각자 따로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어떤 무리는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무리는 세력을 모아서 가톨릭 교회에 대항을 하기도 합니다. 분열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난 시간에 영국 가톨릭과 국교회 간의 세력 다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종의 근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 청교도도 생겨났고 이후에 17세기가 되면 국교회랑 청교도가 또 전쟁을 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독일로 가면 또 거기에서는 루터파, 개혁파, 또 가톨릭이 다 엮여서 내전을 벌입니다. 개신교 운동,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건 단순하게 한 번의 사건으로 볼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공표를 공식적으로 시작점으로 보지만 이미 두세 기 전부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들이 있었고 루터교 창시 이후로도 18세기 초까지 종교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제 그 많은 전쟁들 중에서 주요한 몇몇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종교 전쟁 하나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 전쟁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 전쟁들의 본질이 과연 전적으로 종교적이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위그노 전쟁 혹은 프랑스 종교 전쟁이라고 하면 이 시기에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의 처절한 전쟁, 또 학살을 지칭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 이후로도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1562년 바시 학살 사건부터 1598년 낭트 칙령으로 일단락 매듭을 지은 지점까지로 봐요.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들여다볼 가톨릭 개혁하고는 시기적으로 겹치거나 약간 뒤에 있게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프랑스와 1세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볼게요. 프랑스와 1세는 발루아 왕조 9번째 왕이에요. 발루아 왕조는 13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필리프 6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년 전쟁 기억하시죠? 카페 왕조 샤를 4세가 직계 후사가 없이 사망하면서 사촌인 필리프 드 발루아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필리프 6세예요. 근데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가 자기가 더 가까운 삼촌 지간으로서 적합한 왕위 계승자다라고 하면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발루아 왕조가 시작되고 1500년대까지 온 거예요. 이 프랑스와 1세랑 같은 시기에 최고 라이벌 군주로는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 등의 여러 나라를 상속받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하는 카를 5세가 있죠. 프랑스와 1세랑 카를 5세. 수십 년에 걸쳐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필요한 주변 동맹을 맺으면서 이 프랑스와 1세는 카를 5세랑 세력 대결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오토만 제국 술레이만 술탄하고 외교적 친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가톨릭 국가가 최초로 이슬람 세력하고 손을 잡은 것이죠. 그 정도로 프랑스와 1세는 카를 5세를 견제했던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와는 아들 앙리를 카트린 드 메디치랑 결혼시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죠. 카트린 드 메디치. 메리 스튜어트의 시어머니가 되죠. 일단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사람이고 또 당시로서는 메디치 가문 출신 교황 클레멘스 7세랑 친척 관계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엄청난 식구를 하나 들여온 거라고요. 또 이 프랑스와 1세는 국가 안보, 외교적인 부분에서 또 르네상스 운동, 신대륙 탐험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인들한테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브르만 해도 원래 궁정이었죠. 근데 프랑스와 1세 때부터 예술품들을 그렇게 수집해서 모아온 것이 지금의 그런 규모의 박물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근데 프랑스와 1세가 재위하고 2년 후에 마틴 루터의 개혁이 일어나요. 연달아서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 또 프랑스에서는 칼뱅 같은 인물들이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의도야 어쨌든 유럽 전체에 종교적인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개혁가들의 설교가 처음에는 서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점차 귀족들 사이에서도 이 개신교 운동이 퍼져서 어떤 큰 세력으로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와는 애초에 개신교 확산에 대한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었어요. 루터를 중심으로 독일에서 시작된 이 개혁운동이 결국 신성로마 제국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카를 5세 황제가 막 골치 아파하는 걸 프랑스와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 됐구나 하면서 오히려 개신교 신자들을 응원하고 막 그럽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기한테는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칼뱅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칼뱅 추종자들 중에서 급진주의자들이 과격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파리에까지 와서 여기저기에 대자보들을 붙이고 미사 전례를 비난하는 그런 선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급한 적이 있죠. 일명 벽보 사건이라고 하는데 왕궁 문 앞에까지 와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프랑스와 1세도 이건 좀 선을 넘었다. 개신교는 왕권을 위협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프랑스에서 처음에는 개신교를 용인했던 이유, 또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개신교 박해 정책이 시행됐던 그 이유,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득과 실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교회와 신앙을 지키자, 이단 사상을 배척하자,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개신교가 이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판단이 돼서 금지를 시켰던 거예요. 자, 이 당시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어원에 대해서는 딱히 확실한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위그노. 기본적으로 칼뱅주의를 따르고 교회의 개혁을 주창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역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프랑스와 1세는 잔인하게 이 위그노를 박해하는데 수십 개의 마을을 불태우고 수천 명의 위그노가 학살되거나 노예로 전락하거나 또 추방을 당해요. 그 중에는 장칼뱅도 포함이 되죠. 그러는 사이에 나바르라는 왕국이라고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프랑스랑 스페인 사이의 작은 나라인데 프랑스와가
자기 누나를 여기 왕한테 시집을 보내요. 이름은 마르그리트 당굴렘. 그러니까 앙굴렘의 마르그리트. 영어식으로 하면 마가렛인 거예요. 이 마르그리트는 문예 분야의 조예가 상당히 깊었던 인문주의자였고 개신교 운동을 지지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나바르로 시집을 가더니 프랑스에서 박해받는 그 위그노들을 또 다 받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바르에서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아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1세는 사망을 해요. 그리고 아들 앙리가 앙리 2세로서 즉위를 합니다. 1547년이에요. 앙리 2세는 아버지 프랑스와보다 더 심하게 위그노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앙리 2세 7세기 초반까지도 위그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런 와중에 첫 개신교 교회가 설립이 되어 칼뱅주의를 따르는 위그노 공동체이죠. 1550년대 중반 정도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만에 1570년대 즈음이 돼서는 약 2,000개의 위그노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중산층에서 이제는 주요 권력 가문들까지도 개종을 하는데 대표적인 위그노 귀족 가문으로서는 부르봉가하고 콜리니가가 있어요. 부르봉, 콜리니. 이따가 또 나옵니다. 앙리 2세는 총 12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어요. 마상 경기를 하다가 눈을 정통으로 맞는 사고가 나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을 못 버티고 숨을 거둡니다. 앙리 2세의 왕비가 누구라고 그랬죠? 카트린 드 메디치. 카트린. 대다수 왕족의 결혼이 그랬겠지만 그 둘도 역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앙리 2세한테는 20살 연상의 자기 어린 시절 교육을 담당했던 디안 드 푸아티에라는 여인을 애첩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카트린이랑은 부부의 애정이라는 건 그닥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리 2세랑 카트린 사이에는 총 10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몇몇은 어려서 죽고 남은 자식은 아들이 넷 그리고 딸이 셋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들 3명이 왕이 됩니다. 프랑스와 2세, 샤를 9세, 그리고 앙리 3세. 그리고 딸 1명은 나중에 왕비가 돼요. 바로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흔히 마고 왕비라고 부릅니다. 마고 왕비. 1559년 먼저 장남 프랑스와가 프랑스와 2세로 왕위에 오르는데 아직 1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후인 카트린이 섭정을 맡게 됩니다. 이탈리아 은행가 집안 출신이 프랑스 왕실에 시집을 나와서 이젠 왕노릇까지 하게 생긴 거예요. 당연히 주위에서는 누군가는 마음을 다해 지지를 하기도 했겠지만 또 누군가는 어떻게 잘하면 그 권력을 뺏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궁리하기도 하겠죠. 그 중에 대표 세력이 바로 기스 가문이에요. 기스. 들어보셨죠? 바로 지난 시간에 등장을 했었어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엄마가 프랑스의 기스 가문 출신이에요. 메리 스튜어트가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는 바람에 대신 섭정을 맡고 어린 메리는 프랑스로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러다가 메리는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2세랑 결혼을 하고 이제는 왕비가 된 바로 그 시점이에요. 어쨌든 이 기스 가문에서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있고 또 프랑스 왕실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기스 가문은 프랑스와 1세 때부터 주요 세력으로 프랑스 내에서 성장을 해왔고 가문의 대표 프랑스와 기스랑 로레인 추기경 샤를은 앙리 2세 때에도 거의 국정을 도맡아 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나이 어린 프랑스와 2세가 이젠 왕이 되고 카트린이 섭정을 맡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스 가문에서 여러 행정적인 부분을 전부 운영하게 됩니다. 크게는 긴축재정 정책 그리고 위구노 탄압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스 가문은 가톨릭 세력 중에서도 특히나 강경파 가톨릭이었어요. 개신교는 무조건 이단이고 싹 다 잡아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쪽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기스 가문의 횡포에 불평불만이 가득 쌓인 이들이 무리를 짓게 됩니다. 불평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정치적으로 하나의
당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불어 발음은 제가 잘 정확히 못하겠지만 영어로는 malcontent faction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불평당이에요. 당연히 개신교 신자들, 그러니까 위그노들로 구성이 되고 아까 언급했던 부르봉가 또 콜리니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불평당에서는 나바르의 왕 앙투안 드 부르봉이란 인물을 대표로 세우게 돼요. 당시 프랑스 왕실과 기스 가문을 상대로 반란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앙투안이 빠지겠다라고 하니까 동생이 있었는데 루이 드 콩데가 앞장선다고 나서요. 앙부아스 음모라고 합니다. 앙부아스 음모. 왕실하고 가톨릭하고 싹 다 쓸어버리자.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거사를 치르기 전에 발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560년이에요. 관련자들이 잡혀와서 처형이 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루이드 콩데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한 15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종교적인 동기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기스 가문은 가톨릭 강경파이고 불평당 앙부아스 음모에 가담한 그들은 다 위그노였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의 서막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스 가문 대 부르봉과 콜리니 가문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중심엔 프랑스의 왕실, 정확히는 왕권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섭정 카트린 모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2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거의 재위 1년 반 정도 만에 요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동생 샤를 9세가 1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여전히 카트린 모후가 섭정을 맡게 되죠. 앙부아스 음모 사건이 있고 나서 카트린 입장에서는 왕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섭정을 맡고는 있지만 가까이 있는 기스 가문부터가 권력이 너무 막강한 것이죠. 왕권까지 위협을 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기스 가문의 횡포를 누르기 위해서는 위그노 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드 콩데랑 감옥에 갇혀있던 개신교 신자들도 다 풀어주고 이듬해에 1561년에는 포이시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해요. 어떤 종교적인 관용책을 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행보인 것이죠. 어쨌든 개신교 측에서는 나바르의 왕 앙투안, 위그노 군대 제도 콜리니, 그리고 가톨릭 쪽에서는 기스 가문의 성직자들이 참석을 하는데 당연히 해결책이 나올 리가 없죠. 교황청에서는 이 회의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카트린은 이듬해에 생제르맹 칙령이라고 공표하면서 개신교에 부분적으로 관용을 베풀기로 합니다. 개신교 신앙을 갖는 건 허락한다. 하지만 교회를 짓는 건 안 되고 군대를 설립해도 안 되고 도시 밖에서 밤이 아닌 낮에만 예배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트린의 의도는 위그노의 종교적인 관용은 허락을 하면서 전쟁과 같은 유혈 사태는 방지를 해야겠지만 동시에 기스 가문에는 이들의 존재가 어느 정도라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기스 가문은 여기에 절대로 동조하지를 않죠. 카트린 섭정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같은 해에 종교 관용령이 공표되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기스 가문 귀족들이 군대를 데리고 바시라는 마을에 갑니다. 시골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위그노들을 가차없이 학살을 해요. 바시의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프랑스 종교 전쟁, 위그노 전쟁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위그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을 해야죠. 성당에 막 쳐들어와서 제대를 뒤엎고 성상을 부수고 성직자들, 수도자들을 공격하고 그래요. 그럼 또 가톨릭 측에서는 위그노 공동체가 모인 곳에 와서 또 횡포를 놓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작은 분쟁이 이제 계속되면서 양측에서는 급기야 군대를 조직하기에 이릅니다. 가톨릭 군대는 기즈의 공작 프랑스와가 이끌고 위그노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인물은 가스파르드 콜리니라고 해요. 수차례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대부분 가톨릭 쪽에서 우세를 했지만 전투 중에 기스 공작 프랑스와가 총을 맞고 결국 죽게 됩니다. 바시 학살 그 이후로 한 2년쯤을 그렇게 옥신각신을 하는데 양쪽에서 다 지치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휴전을 하고 가톨릭 쪽에서는 이 개신교 활동을 관용하기로 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해요. 하지만 이 평화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이제 위그노 전쟁 그 정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카트린은 계속해서 이 위그노 관용 정책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 개신교 신자들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이 골칫덩어리 기스 가문에 대항을 하는데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위그노 지도자들하고 이제 가능한 한 가까이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콜린의 제독 같은 경우에는 이 샤를 9세 왕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를 만큼 왕실하고 깊은 연을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트린은 자기 딸 마르가르트 공주를 개신교 국가 나바르의 왕자한테 시집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까 마고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마르가르트 발루아, 마고 발루아가 이제 나바르의 왕이었던 앙투안 드 부르봉의 아들 앙리 부르봉하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앙리 부르봉은 나바르의 왕자로서 당시에 위그노 세력을 이끄는 수장이었어요. 아버지 앙투아는 전쟁 중에 죽고 어머니 잔 달브레, 잔 3세가 나바르의 여왕으로 있었는데 족보를 따져보면 아까 프랑스와 1세가 나바르의 누나를 시집 보냈다고 했었죠? 마르그리트 당굴렘. 이때부터 나바르에서 개신교가 성행을 한 거였잖아요. 여기 딸이에요. 엄마 영향을 받아서 잔 달브레 역시 칼뱅주의를 따르는 위그노로 성장을 하고 부르봉가 남자랑 혼인을 하는데 아버지 앙리 2세가 죽고는 남편하고 공동 군주가 됩니다. 여기서 짧게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살리카 법전이라고 있어요. 살리카 법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살리카 법을 따르는 국가였는데 살리카 법은 아주 오래 전에 게르만 대이동 시기,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5세기, 6세기 무렵이죠. 프랑크족, 그 중에서 살리 부족이 게르만 전통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법을 편찬해서 그것이 계속 수정 보완되고 내려온 것인데 프랑스는 프랑크 왕국의 후신이잖아요. 사실 유럽 거의 상당 지역이 그렇죠. 이 살리카 법전을 국법의 기초로 두는 거예요. 이 살리카 상속법에 의하면 딸은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시대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아들 중에서도 장자가 항상 우선시 되는 이런 게 다 굉장히 게르만스러운 전통이란 말이죠. 근데 남자 후사가 없을 땐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상속 관련 법 그 조항을 어디에서는 수정을 좀 하기도 하고 또 폐지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영국 같은 곳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리나 엘리자베스 같은 여왕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딸한테 토지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바르에 같은 경우에는 이 살리카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잔 달브레가 남편하고 공동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혼자 여왕으로 있는 것이고 살리카 법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가톨릭 전례를 통해서 즉위식이 거행이 됐는데 이후에 잔 3세는 나바르를 개신교 국가로 선포를 해요. 아무튼 프랑스 왕국 섭정 카트린은 그렇게 점점 왕실로 개신교 세력을 더 들이는 것이죠. 왜냐? 기스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때 마고 공주는 이 결혼이 너무나 하기 싫은 거예요. 정략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사람은 아마 사실 거의 없겠죠. 마고 역시도 어떻게든 이 혼인을 피하고 싶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개신교 신자랑 결혼을 한다는 것이 내키지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바르의 잔 3세, 그러니까 마고의 시어머니 될 입장이죠. 같은 이유로 질색을 합니다.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애들을 결혼을 시키냐는 거예요. 게다가 여성 군주로서 상대국 여성 국가 지도자 카트린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썩 원만하지가 않아요. 피렌체 장사꾼 집안 출신 주제에 감히 이러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나바라 입장에서 프랑스 왕실의 발을 담금으로 해서 어떤 일말의 파워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되는 전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쪽 다 종교적인 신념은 뒤로 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고 입장에서 이 결혼이 죽을 만큼 싫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마고는 사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기스의 공작 앙리였던 거예요. 전쟁 때 죽은 프랑스와 기스의 아들 앙리 기스.
카트린하고 샤를 9세한테 있어서 기스 가문은 비록 가톨릭 진영에 있고 비즈니스 관계로서 때때로 일은 같이 하지만 사실 원수 같은 관계이죠. 카트린 입장에서는 개신교 세력보다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기스 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딸내미라고 있는 게 몰래 적과의 동침을 해오고 있었단 거잖아요. 이걸 죽여 살려 막 그러다가 뭐 여차저차 해서 어쨌든 어머니인 카트린과 오빠인 샤를 9세 왕의 강요해 이기질 못하고 마고 공주는 어쩔 수 없이 앙리 기스가 아닌 나바르의 왕자 앙리 부르봉과 결혼식 날짜를 잡게 돼요. 1572년 8월 18일. 날짜가 중요해요. 왜인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제 혼사가 결정이 되고 앙리 부르봉은 파리로 입성을 합니다. 아마 엄청 긴장을 했을 거예요. 결혼식 때문에 떨려서가 아니라 가톨릭 진영 본거지로 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러 호위 부대를 동반한 채 도시로 들어가는데 이때 가스파르드 콜리니도 함께 합니다. 프랑스 해군 제독이고 개신교 군사 지도자이죠. 동시에 가톨릭 기스 가문에서는 제거 대상 1순위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때 파리 시민들도 경계태세에 들어가긴 마찬가지였어요. 개신교 신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때로 입성을 하는데 막 환영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유독 이 위그노 부대를 거슬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기스의 앙리이죠. 자기 애인 마고를 빼앗아가 버린 부르봉의 앙리도 밉지만 그보다 콜리니 제독은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의 원수란 말이에요. 제거 대상 1호.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샤를 9세가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총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첨예한 긴장 상태로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옵니다. 결과적으로 행복한 결혼식이 치러졌을까요? 예식 자체는 성대하게 치러졌겠지만 며칠 못 가서 이 결혼식은 피해 결혼식이라 불리게 될 만큼 참혹한 비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위그노 전쟁은 딱 3줄이면 요약이 돼요. 가톨릭과 위그노 간의 종교 전쟁이 바시 학살로 시작이 됐고 성 바르톨로뮤 대학살로 하이라이트, 그리고 결국엔 낭트 칙령이 선포되면서 평화협정을 맺었다. 근데 이렇게만 정리하면 수능 시험 문제 같잖아요. 공부하는 의미가 없죠. 수십 년간의 아주 복잡한 전개가 있었고 인물들 간의 관계, 또 이념적이 아닌 또 다른 진짜 동기가 이 전쟁의 배경엔 있지 않았을까를 탐구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고 왕비란 인물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상당히 흥미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런 얘기도 좀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풀어내다 보니 한 타임에 가긴 너무 길어져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프랑스에서의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시점부터 그 정점에 이르기 그 직전까지 살펴봤죠. 100년 전쟁 때부터 이어져 온 그 발루아 왕조의 프랑스와 1세 때 이웃 나라에서 마틴 루터가 개신교 운동을 시작했고 곧 이어서 프랑스에서는 칼뱅주의가 탄생을 하죠. 처음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점차 이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위그노 집단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개신교 박해의 시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세력은 나날로 성장을 해서 프랑스 왕실과 가톨릭 귀족들을 대항할 정도로 규모를 키워요. 계속된 전쟁의 전쟁 연속이죠. 그러다 지치면 잠깐 휴전을 했다가 또 한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위그노 전쟁은 바시의 학살로 보게 되고 카트린과 샤를 9세가 개신교 지도자 나바르의 앙리 부르봉과 화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책으로 마고 공주를 시집 보내기로 했단 얘기까지 오늘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화치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살리카 법전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계속되는 흥미진진한 얘기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